얘도 뜨는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이게 이제 보존이 되는 거고. 요거를 옛날에는 쇠로 만들었죠. 근데 이제 이 맷돌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약간 높게 주지 못하고 수평으로 주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 그러면 맷돌을 주기적으로 정으로 쪼아줘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맷돌의 원리고, 그 옛날 사람들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응? 이 맷돌도 여러 가지 맷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운 분말을 내는 맷돌, 껍질을 까는 맷돌, 뭐 한꺼번에 곡식을 넣고 가는 맷돌, 조금씩 넣고, 우리 두부 할 때는 몇 알씩 넣잖아, 그지? 갈면서 넣고. 이건 두부 맷돌하고 같은 거예요. 예. 맷돌이 아주 최종적으로 개발한 게 이건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얘를 약간 이렇게 45도로. 커피 향기는 참 사람을 행복하게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커피를 끓여주니까 보통 한 40분 정도 걸려요. 커피를 한번. 서울의 카페도 일반 드립커피는 그냥 와서 마시는데 점다로 마시려면 예약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예약제로 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오죠. 예약제로니까 누가 커피 마시려고 예약을 하고 갔어. 근데 이거를 한번 맛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예약하고 와서 마셔요. 그 막 보살님들 한 7, 8명 우르르르 몰려와서 이제 수다 떨면서 막 구경하고. 정답 카페에 가면 스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재수 좋은 날은 제가 있고 제가 있는 날은 재수 좋은 날이죠. 맛있는 점닭 커피 먹는 날이고. 볶는 것에 따라서 달라져요. 재료는 거의 차이가 없고요. 아주 열악한 재료가 아닌 상황 빼놓고는 제가 이제 르왁 커피를 갖고도 점달을 해봤고, 이제 아주 블루 마운틴이나 게이샤나 이런 거를 가지고 다 해봤는데 맛이 똑같아요. 일반 슈프리모나 루악이나 맛이 똑같아져. 드립커피는 그 드립커피를 진짜 잘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 양반은 이 커피를 음악에 비유하거든요. 그 양반이 개발한 커피 브랜드명이 월광 소나타 이런 이름을 붙여요. 예. 근데 실제로 그 양반이 그 블렌딩한 커피를 마셔보면 그 맛에서 리듬이 생겨요. 그러니까 쓴맛, 단맛, 고소한 맛, 이게 이렇게
한 모금을 머금고 삼키는 동안에 샥 이렇게 돼. 그리고 그 마지막 여운이 이제 이렇게 잔잔한 단맛으로. 제가 그 커피를 마셔보고 커피 점다를 개발을 한 거예요. 아, 이 커피도 이런 맛이 있구나. 그 양반은 이제 사업을 하다가 커피에 관심이 이제 가져서 벌써 한 40년 넘게 커피를 이제 하셨는데, 저는 그 양반 때문에 전 세계 최고 커피를 다 마셔봤어요. 르왁에서부터 뭐 게이샤 뭐 이런 뭐 커피들. 그것도 커피도 그 옛날 토종 종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레이시아 수마트라 성 같은데 아주 고산지대에 가면 그 토종 그 개량하기 이전의 커피 종자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르왁 고양이가 따먹고 이제 똥을 싸면 원주민들이 그거를 수거를 해다가 이제 판매를 하는데, 그 커피는 살 수가 없어. 그 이제 벨간다종이라는 그 커피 종자가 있는데, 그 커피는 그에 이렇게 우리가 커피 하면 이렇게 좀 이 아주 그 뒷향기가 이렇게 강렬하게 남는 이제 그런 걸 떠올리는데, 그 커피를 마시면 뒤통수가 취해. 그 향기로 딱띵 하고 이렇게 취해가지고 그냥 막 커피 한 잔 마시면 그게 무념이 돼요. 그 정도로. 그 여운이 꽤 오래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벨간다 르왁을 이 양반이 그 선물을 해가지고 그거를 수막 로스팅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내려서 먹어봤더니 막 너무 맛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그 원주민들 그 추장릉이 그걸 수집해서 주는데, 일반 사람이 가면 그거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직접 이제 수마트라 섬 가가지고 그걸 갖다 가져와가지고 이제 같이 나눠서 먹는 거야. 그 커피를 먹어보니까 다른 커피는 커피가 아니야. 그거를 몇 킬로를 구해가지고 몇 년을 먹었어요. 그래갖고 그거 아껴놓는다고 집에다가 놔뒀었는데, 언젠가 청소하다가 보니까 그게 아직도 있더라고. 그 양반은 이제 커피를 어느 정도로 아냐면, 우리가 에스프레소로 해가지고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쫙 내려놓잖아요. 기름이 이렇게 동동동동 뜨잖아. 그러면 그 기름기만 보고도 무슨 커피인지를 알아. 여기에는 무슨 커피 몇 종류가 들어갔습니다. 그 기가 막히죠. 그게 완전 신 같아, 신. 아주 그냥 커피에. 그러니까 그 음악 같은 리듬을 만들어내는 그 커피의 브랜딩 법을 배우려고 벌써 뭐 그게 언제야?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니까 한 14년 됐잖아요. 14년 동안 그 양반하고 이제 서로 교류를 하는데,
그 맛을 내는 비법을 절대 안 알려줘. 야,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씩 한 번 뭐 한 1년에 한 번 만나, 2년에 한 번 만나, 이렇게 만나면서 한 번 만날 때마다 조금씩 그거를 이제 질문을 해서 그 답변을 얻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브랜딩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래도 그 맛은 안 나. 그 감동이 없어. 그 리듬을 주게 하는 그 돌출된 맛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래가지고 가끔 이제 그 양반한테 가서 그냥 얻어먹어요. 그 커피는 그 양반도 연세가 이제 거의 80 가까이 됐는데, 그 비법을 누구한테 전수를 하려는지. 그래서 이제 재료는 이제 뭐가 들어갔다라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 이제 7가지 커피로 브랜딩을 하는데, 제가 쓰는 커피는 이제 그 7가지 커피에다가 한 가지 커피를 더 해가지고 8가지 커피를 이제 저는 써요. 제가 이제 브랜딩하는 방법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천부 파름이라고 불러요, 저는. 우주가 8개의 파동에서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이 맛도 8가지 맛이 잘 어우러지면 그것이 최상의 맛이 된다. 그래갖고 그 양반은 7가지 브랜딩을 하는데, 저는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를 더 해가지고 8가지로 브랜딩을 해요. 그래도 그 맛이 안 나. 그 만족할 만큼 그 선생님이 한 그런 맛들이 안 나. 그러려면 이제 그 7종류의 커피 중에서 어느 놈을 이제 덜 볶고, 어떤 놈들은 비슷한 온도로 볶고.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 진짜 한 5년 만에 만났지. 만나가지고 그 선생님이 쓰고 있는 커피를 다 저한테 주세요. 그랬더니 7종류를 이제 주더라고. 그래갖고 와서 해보니까 그 맛이 안 나, 나는. 그래갖고 이제 하루 찾아갔어. 가가지고 커피마다 볶는 온도를 달리 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그렇죠. 그게 끝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커피로 이제 들어가야 돼. 그 한 알 한 알에 커피를 넣고, 커피의 크기, 커피가 열을 받아들이는 성향, 그리고 이제 커피가 열을 받았을 때 부풀어나는 정도, 결국에는 이제 익는 상태인데, 그게 외부 습도, 외부 온도, 이거에 따라 다 달라요. 날씨가 더운 날 커피를 볶아보고, 날씨가 추운 날 커피를 볶아봐요. 날씨가 더운 날 온도를 높여야 될까요? 날씨가 추운 날 온도를 높여야 될까요? 응?
더운 날, 더운 날 온도를 높여라. 추운 날, 더운 날 온도를 높여야 돼. 왜? 날이 더운데 왜 온도를 더 높여? 그렇잖아, 그죠? 추운 날은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제가 보통 로스팅하는 온도가 210도에서 212도 사이예요. 그런데 추운 날은 208도로도 익어. 근데 더운 날은 212도를 줘도 덜 익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민감해, 그게. 예? 그러니까 겨울 로스팅과 여름 로스팅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몇 도 온도차, 2도에서 4도의 온도차를 가지고 각각의 종류의 커피가 열을 받아들이는 성향이 달라지니까 온도계로 온도를 맞춰서는 제대로 커피를 볶을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다르니까. 커피를 볶고 나서 이렇게 커피가 볶아진 형태를 눈으로 확인해야 돼. 예. 가장 커피가 잘 볶아진 형태가 색은 진한 밤색에다가 표면에 기름기가 자르르 이렇게 흘러야 돼요. 그게 가장 잘 볶아진 커피야. 맛있는 커피고. 근데 요즘 밖에서 우리가 사 먹는 커피는 기름이 자르르 안 흘러요. 대부분 다 밤색이야. 진한 밤색이 아니고, 이렇게 배전을 이제 덜 하는 거죠. 볶는 온도를 더 낮게 해가지고 유통기간을 늘리는 거예요. 자르르르 이렇게 기름이 배 나올 정도로 커피를 볶으면 그건 일주일 이내 먹어야 돼. 근데 유통이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되니까 커피를 덜 볶아가지고 유통기간을 늘리는데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오류가 생겨요. 하나는 신맛이 주가 되고, 그리고 위장을 훑쳐. 속쓰림이 유발이 돼요. 예. 커피가 5장 6부를 놓고서 위장만 빼놓고 다 좋아요. 예. 그래갖고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커피가 안 맞아. 그런 사람들은 이런 점다 커피를 먹든지 아니면 좀 진하게 볶은 커피로 흐리게 먹어야 돼. 예. 대장, 간, 소장 다 좋아, 커피가. 예? 근데 위장한테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브랜드 커피들은 대부분 일본 커피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세대 바리스타들이 이제 일본에서 배워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로 이 원두커피를 들여왔기 때문에 그 입맛에 길들여져 있어, 다. 이게 맛은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커피가 식고 나면 그 신맛이 이렇게 짜르르 받치는 거를 좋은 커피라고 생각해. 신선한 커피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실상은 그것은 덜 볶아진 커피다. 예. 커피의 좋은 점이 충분히 다 표출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인자가 이제 커피에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저희들 같이 문해하는 커피 살 때 그렇게 기름 흐르면은 이거 덮은 지 오래됐다고 싫어하거든요. 이제 그 기준에 제일 이렇게 충족되는 게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 커피는 그 볶음의 정도를 아주 정확하게 그걸 지키는데, 다만 스타벅스 커피가 이제 얘들은 빨리빨리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 근데 예전에 네슬레 커피라고 있었는데
걔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보다 오히려 배전이 더 돼 있어. 걔는. 그런데 얘가 유통이 길어지니까 기름이 산화돼가지고 이렇게 막 덕지덕지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커피는 또 안 좋아. 예.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커피 시장에서 이제 맛으로 하면 스타벅스가 제일 낫고 그게 한 중급의 맛 정도가 돼요. 스타벅스가. 예. 이게, 이제 그 이에는 뭐 가격으로 이제 싼 것들이 뭐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제 가격으로 사람들이 그걸 찾는데 어쨌든 가격이 싸든 뭐든지 간에 설익은 커피는 먹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이제 점다 커피도 이 로스팅은 커피 배전이 팝핑이 2번 된 것도 있고 1번 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가 완전히 익으려면 3단계 팝핑이 일어나야 돼. 그리고 불을 끄고 나서 지들이 갖고 있는 열기로 인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짜자자자자자 하고 이제 팝핑이 계속 일어나야 돼. 그게 이제 여분 팝핑이라 그러는데 그런 조건으로 커피가 익어야 제대로 익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점다용 커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익혀서 기름을 짜내는 게 아니고 얘는 맷돌에 갈아서 기름을 짜. 이렇게 갈다 보면 여기서 기름이 짜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끓는 물에다 커피를 녹이는 거예요. 일반 드립은 커피를 훑어먹는 거예요. 물에다가. 그래서 이제 이 커피의 양분을 취하는 방법이 달라. 그래서 이제 점다용 배전과 일반 드립용 배전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예. 저도 드립용 커피는 3차 팝핑이 충분히 일어나도록 배전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배전이 끝난 다음에도 지들끼리 짜자자자작 하고서 이제 더 터트려지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기름기가 자르르 흐를 정도로 그 배전을 하죠. 그러고 나면 이제 커피를 식히잖아요. 식히면 기름이 다시 커피로 쑥 흡수가 돼요. 배출됐다가도. 황금햇살하고는 아주 약배전하면 설익은 커피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야, 그게 설익은 커피지. 예. 그러니까 점다용 커피 중에서 가장 이제 약배전을 한 커피가 이제 겨울연가라는 커피인데 그거는 커피가 그냥 베이지색이에요. 그 커피를 우려도 베이지색 커피야. 그런데도 속부딪힘이 없고 달아. 맛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배전의 상태에서도 물의 힘으로 커피 입자를 쪼개서 커피에서부터 유용한 성분을 갖다가 끄집어내는 거죠. 겨울연가는 이제 나중에 겨울연가도 한번 맛을 보여드릴게요. 그건 아주 독특해요. 점다커피 메뉴가 이제 겨울연가, 황금햇살, 가문의 영광, 이제 전통의 향기, 뭐 요런 이제 메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전통의 향기는 배전을 좀 더 한 거고, 가문의 영광이 지금 요 배전에서 커피 양을 많이 넣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커피가 물에 들어가면서 그
그 커피가 나타내는 거품이 탄관의 요 입을 다 막아. 이렇게 확 이렇게 막아요. 그거를 하는 게 대단히 힘들어요. 맛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이제 가문의 영광 골드라 그러는데 그 수막이 그 뚜껑 역할을 하면서 그 안에서 그 열이 오랫동안 보존되도록 하면서 그 커피 속에 있는 양분을 갖다가 훨씬 더 오래 깊숙하게 이제 쪼개줘요. 그것이 아주 그 풍미가 있죠. 그거를 끓이기가 힘들어요. 조그만한 넘치. 그러니까 넘치니까 그거 안 넘칠 정도로 정확하게 이렇게 쫙 이렇게 덮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주 어렵죠. 스님 그런데 드립 용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다 보세요 이게. 아, 이거요? 아무 용기가 필요가 없어요. 네, 이거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빨리 먹고 싶어요? 그렇구먼요. 그런 거를 쉽게 하는 게 아니지. 하나마다 게이샤 말고요, 큰 스님. 예. 굉장히 진짜 유명한 커피 있는데 정말로 환상적이에요. 하나만 좀 고가인데. 어제 몇 비라게 세요? 이거 넣을 때가? 넣을 때가 2비에서 3비 사이. 커피는 조금 일찍 넣어요. 녹차는 2비 말에 넣고 커피는 2비 초에 넣고. 물기둥이 두 개가 있으면 2비, 물기둥이 하나가 있으면 1비, 5개가 있으면 5비. 두 개예요? 기둥이 몇 개예요? 이거? 지금 한 5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비네. 여기 이렇게 된 거죠. 동글동글한 게 많은 게. 끓었다가 좀 약해지면 되는 거예요? 약해질 때. 물이 죽을 때 이제. 이건 좀 진하게 해보자. 녹차처럼 띠가 먼저 생기나요? 대중적으로 기름기가 말처럼, 콘 말처럼 다 빠져나와요. 그러면 커피가 다 가라앉아. 그 기포가 다 빠져나오면. 그러면 이제 고운 가루 말이죠, 말. 아주 부드러운.
이제는 이제 식어가는 거죠. 가라앉아요 이제. 예. 이것도 끊어지나요? 예, 끊어지죠. 다. 이 커피는 기름이기 때문에 물하고 잘 이렇게 융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이 식어가면서 그 커피의 기름기하고 이제 물이 서로 이제 분리되죠. 그게 이제 그 속에 있는 것까지 완전하게 이렇게 융화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물맛과 그 커피 맛이 이렇게 분리된 상태는 그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커피를 입에다 넣었을 때 물맛이 안 나야 돼. 이렇게 이제 차가 익을 동안에는 이 차하고 일치를 이루어 봐요. 엄지검지를 이렇게 이것을 바깥몸 신근을 관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몸의 피부 감각을 관찰하는 방법이죠. 엄지손가락 지문과 검지손가락 지문을 서로 마주보게 해요. 그러면 그 지문과 지문 사이에서 짜자자자자자정 하는 이제 에너지가 생겨나요. 그 지문과 지문 사이에서 형성되는 에너지의 느낌, 그 느낌과 저 탄관 속에서 식어가고 있는 차의 그 느낌을 일치시켜요. 비읍발성으로 입술꼬리 진동을 양쪽 어깨로 내리고 어깨에서 등줄기를 타고 양쪽 신장을 자극하도록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비읍발성.
일자 수륜관지는 옴 밤밤밤밤 옴 밤밤밤밤 옴 밤밤밤밤 물이 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물이라는 공간의 형태를 유지해야 되죠. 물이 물로서 공간적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수륜이라는 그 힘 때문에 그래요. 수륜의 힘을 물의 원신이라 그래요. 모든 물이 나누어지건 합쳐지건 물이라는 공간적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수륜의 힘이다. 그 수륜의 힘과 내 몸을 서로 일치시키고 연결하는 진원이 밤자진원이에요. 밤자진원은 신장에 내재된 에너지를 밖으로 확장시켜서 물의 원신과 교류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탕관 속에 있는 물의 원신과 교류할 수 있게 되면 저 바다의 원신, 강의 원신, 호수의 원신, 하천의 원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의 원신과 교류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겨나요. 물의 세계도 물이라는 원신이 주체가 돼서 또 서로 그 공간 영역이 나누어지죠. 그래서 물이 존재하는 양태에 따라서 강물이면 강물의 신이 있고 개울물이면 개울물의 신이 있고 바닷물이면 바닷물의 신이 있고 또 바닷물이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으면 그 각각의 동서남북의 그 바닷물을 관장하는 신이 있어요. 이와 같이 물이라는 공간을 놓고서도 여러 생명이 그 공간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죠. 물 공간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들과 교류하는 그 방법이 이 일자 수륜관 진언을 통해서 체득되고, 이렇게 한 그릇의 탄관 속에 있는 물과 교감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지면 천하의 모든 물이 다 교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차와 물이 섞여서 서로 융화가 되면 그때 이제 그 차향이 달콤한 그런 맛을 띠게 돼요. 향기는 꽃향기 같고, 그 꽃향기 속에 달콤한 그 밀향이 같이 어우러져 있죠. 조금 더 가라앉혀야 돼요. 이제 화로에서 차를 내릴 때도 중요한데, 차를 너무 늦게 내리면 향기를 잃어버려요. 향기를 잃어버리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기능이 사라져요. 그 화로에서 탄관을 내리는 때를 잘 알아야 된다. 이제 탄관에서 차를 내려놓고는 차와 물이 이제 완전하게 융화가 이루어지도록 그 시간을 주어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짧으면 물맛과 차맛이 서로 분리돼서 느껴지고, 그 시간이 적당하면 물맛과 차맛이 이렇게 서로 융화가 된 그런 상태가 되죠. 차를 마실 때도 차가 따뜻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 차를 마시도록 한다. 그렇다고 너무 뜨거울 때 마시는 것은 안 좋아요. 술을 마시면 머리가 취하죠. 차는 가슴을 취하도록 해요. 좋은 차를 마시면 가슴이 취해지면서 그 가슴에서 아주 황홀한 그런 느낌이 생겨나는데, 그와 같이 가슴이 황홀하게 취해본 사람은 다른 즐거움을 탐하지 않아요. 그것이 최상의 즐거움이다.
그 미묘한 설레임과 그 벅차오르는 뿌듯함과 엄지검지 상간에서 뻑뻑하게 이렇게 차오르는 그 에너지의 느낌으로 그 느낌을 온 몸을 다 그 느낌으로 덮어요. 머리의 백회에서부터 쭉 그 느낌을 인식하고 등줄기를 타고 몸 전체를 다 덮어서 엄지발가락까지 그 뻑뻑한 느낌으로 덮어요. 우리 몸속에 있는 물의 인자와 저 탄관 속에 있는 물의 인자가 서로 호응해서 몸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막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차를 뜰 때는 차를 달인 팽주가 먼저 맛을 봐요. 그래서 이것이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를 감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손님들한테 차를 권하는 거죠. 차를 마실 때는 이렇게 조금 따라서 잔에다가 이렇게 한번 굴려요. 이렇게. 그리고 뭐 향기를 먼저 맡아요. 향기를 맡을 때는 비공으로 들이셔서 뒤통수로 해가지고 등줄기를 따라가지고 꼬리뼈 끝까지 향기를 끌고 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거예요. 아주 좋아요. 차를 마시고서는 이제 단전에다가 마음을 이렇게 모아요. 차의 기운이 단전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느껴보는 것이죠. 떠서 나눠드리세요. 당이 이제 2번 쪼개지는데요. 그 당이 쪼개질 때 카페인도 다 쪼개져요. 그래서 이제 카페인의 기능을 못해. 이 커피가 갖고 있는 이 단맛은 탄수화물이 당으로 쪼개지고 그 당이 밀로 한 번 더 쪼개져서 나는 맛이에요. 요 향기가 밀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카페인도 다 쪼개져요. 예, 위에 아무 부담이 없죠, 이거는. 예. 그래 이제 그 밤자는 신장을 자극하고 신장의 에너지를 촉발시켜서
원하는 지점까지 확장시킨다. 예. 그런 뜻이에요. 물의 성질을 어떻게 잡고 푸른 나왔던 에너지는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깥몸 신근을 이제 잡고 요 느낌 안에 내가 원하는 대상의 물의 느낌을 끌어들여. 지금은 여기 다간에서 끓고 있는 어, 커피를 그렇지. 커피를 끓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바닷물을 일치를 시키겠다. 그러면 똑같이 비읍하고 이렇게 요 느낌을 세워서 바닷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밤밤밤밤 하면서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비흡할 때 내 몸의 신장으로 해서 그릇을 해서 내 몸에 물이 그릇에 잠기는 거고 그렇지. 여기에 잡는 거는 바깥 몸에 바닷물이 바깥 몸을 둘러싸고 있는 그렇지.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사륜관법이 있는데 수륜관, 지륜관, 풍륜관, 화륜관 이제 네 가지 이 관법이 있어요. 근데 그 각각의 그 이제 사륜과 그 교류하는 방법이 청정도론에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그 붓다고사가 뭐 지륜과 교류하기 위해서는 뭐 어디 강가에 흙을 뭐 어떤 흙을 퍼가지고 거기다가 뭐를 섞어서 이렇게 원반처럼 이런 원반을 만들고 끝을 이렇게 뿔처럼 뾰족하게 해서 그걸 이렇게 받침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수평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제 지대를 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뭐 수륜을 관할 때는 이제 거기서는 이제 그 붓다고사는 그 수륜하고 일치시키는 법을 이제 어푸로 했어요. 어푸. 물에 빠지면 막 어푸 하잖아. 그게 물의 신을 부르는 소리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어푸로 이제 일치를 하게끔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물이라는 대상을 놓고 어푸고, 안에 내면에 이제 물과 교류할 수 있는 그 내 몸 안에 그 주체를 갖다가 깨우는 거는 이제 비발성으로 깨우는 거야. 그래서 그 붓다고사의 그 사대와 교류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스리랑카나 이쪽에서 그 법을 썼나 봐. 그래가지고 그 소승불교 그 수행자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신통을 얻어서 이게 이제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신족통하고 연관이 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수륜으로는 뭐 앞으로 움직인다. 뭐 지륜으로는 뭐 아래로 움직인다. 뭐 화륜으로는 좌우로 움직인다. 뭐 그리고 뭐 풍륜으로는 위아래로 움직인다. 뭐 이런 이제 그 신족을 행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법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사륜관을 통해서 체득을 한다. 그래서 그 수행을 반드시 해야 하는 수행으로 이제 소승불교 체계에서는 이제 그렇게 전례가 됐는데 그 단을 차리는 게 너무 어려워. 붓다고사식은. 본래는 이제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이 땅구멍, 땅구멍을 이제 관하면서 사륜산매에 들어가요. 그게 부처님이 본래 하신 말씀이야. 그래서 이제 모공을 관하고 거기서 땅구멍을 이렇게 관하면 거기 이제 그 땅구멍에 땀샘이 있잖아. 그 땀샘이 아주 거대한 호수처럼 보여요. 그걸 수륜관이라 그래. 그 땅구멍에 거대한 호수를 갖다가 이렇게 관하는 거를. 이제 그때 쓰는 게 진동관이야. 그러니까 심장의 박동을 가지고 진동을 일으켜서 그 진동으로 피부에 이제 모근을 관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 이보다 더 정교한 것이 이제 이근 진동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가 수행을 할 것이 무념처와 이근 진동을 갖다가 합쳐서 밖으로 펼쳐가는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위 머릿골 속에서 형성된 수상이 큰 바다처럼 이렇게 확장되도록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수행인데, 우리가 이근원통의 그 미세진동관을 한번 해봤잖아. 그래서 그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이 귀 속에서 일어나는 진동으로 몸 전체를 갖다가 올리도록 하고, 그 울림 속에서 모공으로 들어가서 수륜관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물을 이렇게 그 땅구멍에 차 있는 물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뭐 확 하고 이렇게 열기가 일어나. 그러니까 마치 그 용암의 막 열기처럼 그런 이제 확 하는 열기가 일어나는데, 그 물 위에서 그 열기가 이렇게 맺혀가지고 회오리 지듯이 이렇게 허공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관하는 것이 이제 화륜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화륜관을 또 관하다 보면은 그 불꽃이 이렇게 일렁이고 열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는데, 그때 그 불꽃을 움직이게 하는 그 원인이 곧 이제 풍륜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풍륜관을 하고, 그 물이 차 있는 호수를 갖다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호수에 이제 이런 이 테두리가 보이는데, 호수의 테두리를 관하는 것이 지륜관이야. 그래서 자기 땅구멍 속을 들여다보면서 이제 사륜산매를 갖다가 익히게 되는데, 땅구멍 속에서 사륜산매를 할 줄 알게 되면 그게 곧 몸을 제도한 거예요.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의 형질을 제도한 거다. 소위 안몸 신근과 바깥몸 신근을 이제 인식한 이후에 하나하나의 세포 구조물까지도 사륜산매로 제도를 하게 되면 그것이 곧 몸에 대한 집착을 여인 것이에요. 몸을 제도한 것이다, 몸에 대한 집착을 여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공덕으로 신족통이 생겨요. 그 신족통을 쓸 때 오고 가는 좌우 앞뒤 상하 이것으로 움직이는 그 방법이 곧 각각의 그 사륜의 에너지로서 움직인다. 그 신족은 단순히 뭐 축지법이니 뭐니 이런 게 아니야.
신족통을 얻으면 열애장계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신독총을 얻은 자는 저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아미타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까지도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해. 예. 그런 신통이 신족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통을 얻기 위한 방법들이 그와 같은 이제 사륜삼매법이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사륜삼매를 얻는 방법을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서로 질문 답변 하면서 한 20분 남았으니까 해보죠. 그 화류는 람자를 쓰면 되겠는데, 왜냐면 람자를 읽어보니까 그 람이 이제 혀를 튕기는 발음인데 그게 불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경에 람자가 혀를 튕기는 람자인데 앞에 옹을 붙일 때는 서로 발음이 충돌이 일어나니까 옹람 이렇게 발음을 해줘요. 왜냐면 람이 발음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옹으로 바꿔요. 옹람. 그러니까 이제 그 옴자는 예. 단의 위치를 잡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잡고 뭐 중앙단이냐 중심단이냐 이제 단의 위치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진언에 따라서 서로 다른 단의 위치를 잡아주는데, 그래서 이제 옴은 단을 세우는 소리고 그 뒷소리가 본래 이제 진언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질문 있어요. 선생님, 어저께 말씀하실 때 아미타 극락세계는 3계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3계가 없으면 거기는 우리가 사는 지구는 생멸문과 이제 진영문인데 거기는 그게 없이 그냥 한 세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도 없고. 애초에 거기는 그런 연기 같은 게 없었던 거예요. 연기는 있어. 근데 윤회가 없어. 연기는 있는데 연기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연기라는 건 뭐냐면, 연기의 주체는 본성이 아닌 것이 만들어내는 변화를 연기라 그래요. 예. 환희. 예. 그래서 그걸 환이라고 하는데, 본성은 실이라고 하고 본성이 아닌 것은 환이라고 그래. 그러면 본성이 아닌 것이 뭐가 있느냐? 각성도 본성이 아니야. 밝은 성품도 본성이 아니야. 그러니 각성의 차별과 밝은 성품의 성향에 따라서 생명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연기가 있다. 극락세계에도. 그렇지만 윤회가 없어. 윤회라는 건 뭐냐? 생명이 갖고 있는 식의 틀이 바뀌는 거예요. 육체의 틀에서 영혼의 틀로 바뀌고, 영혼의 틀에서 영의 틀, 혼의 틀로 바뀌고, 이거를 계속 돌고 도는 거지. 예, 그걸 윤회라 그래요. 이제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는 윤회는 없다. 하지만 연기는 있다. 왜 그러냐면 수행의 성취에 따라서 그 생명성이 바뀌어. 그래서 이제 믿음만 갖고 있는 존재들이 있고,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이런 이제 단계적으로 선정을 증득한 존재들이 있고, 아예 진여심으로 이제 존재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이 한 단계 수행의 성취를 이룰 때마다 그 몸에 변화를 일으킨다. 각성이 변하니까. 그렇지. 각성도 변하고 밝은 성품도 변하고. 그래서 이제 연기는 있는 거예요.
그럼 시계 틀이 없습니까? 시계 틀이 있죠. 시계 틀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각성과 밝은 성품의 성향에 따라서 서로 다른 시계 틀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극락세계에서는 구체의 육체가 필요 없어. 예, 그런데 그 전생에 살았던 습성 때문에 육체를 갖게 돼. 이제 그런 존재들은 그 육체에 대한 집착이 여일 때까지 그 세계에서 또 수행을 해요. 예.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그래서 인내가 예. 그러니까 죽어서 변화하는 게 아니고 그 상태 그대로 변화해. 예. 식의 틀이 바뀌면서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거하고는 어떻게 구별돼요? 뭐냐면 아라한 백지불은 태어날 때 전생을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식이 바뀐 걸까요? 어떻게 된 거죠? 그거는? 그렇죠. 식의 틀이 바뀐 거죠. 태어날 때 까먹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자 호명보살이 도솔천에 십지보살로 있었어요. 그런데 시달타로 태어나면서 십지 호명보살로 있을 때의 기억을 잃어버려. 그렇잖아. 그러니까 다시 이제 초선정부터 수행을 쌓아가가지고 이제 등각으로 가는데 그 십지보살의 몸과 이 정신 그리고 그 고유진동수를 가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식의 틀로 바뀌기 위해서는 조율을 해야 돼요. 본래 십지보살은 색구경천의 천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거대한 몸인데 그 몸이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축소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천상계는 난타방이라는 방이 있어요. 그 난타방에 들어가 가지고 인간의 의식으로 식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리고 이제 의생신을 하는 거야. 원하는 부모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시달타가 돼. 시달타가 돼서 태어나면 인간의 의식을 갖기 때문에 십지보살로 살던 때의 기억은 다 없어. 예, 망각돼 있고 대신 그 십지보살이 갖고 있던 공덕은 계속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 있어도 그 공덕신은 보존이 돼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그것이 가능해진다. 그야말로 이 생멸문의 카빌라성에 있으면서도 이 열애장계 전체를 덮고 있는 거예요, 공덕신은. 그러니까 이제 망각은 했어도 천지 만물이 주는 호응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 경우는 그렇고 아라한 벽지불도 보니까 경에 보니까 부모를 선택해서 들어가요. 근데 태어날 때 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생신인데 그것을 의생신을 할 때 이제 낮은 레벨의 생명으로 의생신을 하게 되면 전부 다 망각이 돼요. 그건 십지보살이라도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등각이라는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데 망각이 돼서 처음부터 이제 무명중생으로 시작을 하면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식근과 심근이 육체를 가지면서 분리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무명이요. 보살신의 상태에서는 식근과 심근이 하나로 합쳐져 있어서 이게 진여신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멸신으로 오면 머리와 몸통으로 나누어져. 이것이 이제 망각을 만드는데, 이 구조에서 망각이 일어나면서 여기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세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구조 안에서.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이 또 색성양미촉법, 그리고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이 이제 서로 분리돼서 18경계가 나타나고, 그것으로서 이제 새로운 세간이 이제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심식이 분리돼서 무명에 빠지고 새로운 세간에 들어간 존재는 거기서부터 다시 이 세간해를 이제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체지를 얻고 자연지, 무사지를 얻고 나중에는 이제 진여 사지를 얻어갖고 이제 일체 종지를 갖추게 되고, 그러면서 등각으로 가는 거예요. 한 생을 놓고서 18경계의 일을 알고 등각까지 도달하면 이게 곧 불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존재는 그 생에서 부처가 되는데, 보통 이제 등각에서 불을 이루기까지는 등각 그 3의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만겁의, 천겁의, 백겁이에요. 그러니까 만천 백겁 동안 공덕을 심는 일을 해야 등각을 이루고 나서도 이제 묘각을 얻게 되는데, 한 생에서 그와 같은 이제 호명보살 같은 경우는 십지보살의 상태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 생에서 그 절차를 밟음으로써 만겁의, 천겁의, 백겁의를 거치지 않고 당세 득부를 한 거죠. 그런 이제 공덕이 있는 거고. 다만 이제 그 49일 동안 그 묘각산매에 들어있던 그 시간 동안 열애장계 안에서는 본원본제가 비로자나불로 제도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49일이지만 그 부처님 시간으로는 그게 그야말로 10소급 곱하기 98이요. 그러니까 980소급인데 80소급이 1대급이에요. 그러면 980 나누기 80 오면 몇 급이야? 120대급이 넘지. 어? 12대급인가? 했더니 10급이 넘지, 그죠? 예. 10몇 급 동안 석가모니 부처님은 본원본제를 제도하는 행을 한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49일이야. 그게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원본제를 제도하면서 십몇 급을 부처님께서는 그 세상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묘각을 완성하고 또 이제 열애 사지를 얻게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깨달음의 일이라는 것은 그냥 참으로 그 대방광불 화엄경이라는 말이 대방광이라는 게 그냥 딱 그 말이에요. 그 이상의 표현이 없어. 그러면 41관 동안 식겁을 했으면 엄청난 고생을 했다는 뜻인데요. 그냥 생각나는 게 예전에 모순이 말하기를 자기가 엄청 고생한 것을 식겁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식겁. 식겁했다. 식겁. 그런 뜻일 수도 있겠다, 그지? 식겁. 그렇구먼. 12겁인데 식겁. 그래가지고 식겁했구나. 그래요. 그 대통지승열에도 10소겁을 기다렸고 등각을 이루고 나서 묘각을 이루기까지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냥 10대겁 동안 본원분재를 제도한 거예요. 그런 공덕을 쌓는다. 그게 부처가 된다라는 것은 깨달음도 깨달음이지만 공덕이 더 우선한다. 미륵보살은 문수보살보다 깨달음이 부족해요. 보현보살보다도 깨달음이 부족해. 그런데 미륵이 내세 불로 수기를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미륵이 공덕이 많으니라 그래. 문수보살보다 보현보살보다 미륵보살이 공덕이 많아서 깨달음은 부족해도 부처가 된다 그거요. 그러니까 불의 조건이 깨달음도 깨달음이지만 공덕이 더 우선한다. 예? 대접전하고 대자비하고 대지혜잖아요. 예. 자비행이 제일 우선. 아니 그 세 가지가 다 공덕이 돼. 예, 지혜 공덕, 자비 공덕, 깨달음 공덕. 예, 그 세 가지가 다 공덕이 돼요. 예. 어떻게 공덕을 쌓을 것인가? 예,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위한 노력을 행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수행이다. 예. 각성을 얻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공덕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필요한 거예요. 대통지승열애가 10소급은 그러면은 인간의 몸으로 기다린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상태로 기다린 거예요? 등각보살로 기다린 거죠. 육체 없이요? 도리천에서 기다렸으니까 도리천인으로. 그러니까, 예. 도리천도 욕계니까 몸이 있죠. 예. 수명이 다르니까. 도리천의 수명이 3,600만 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10소겁은 그쪽 수명하고도 엄청 긴 거죠. 부처님 세계 10소겁이 여기서는 한나절이야. 그러면 한나절만 수련하면 10소겁을 닦는 건데 그게 이익이지. 어쨌든 저녁 먹고는 이제 연못지관 한번 해봐요.